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미국 법률 강의, 우리가 가족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결혼 넘어갔고요. 지난 시간에 이혼 편으로 넘어갔죠, 김 변호사님? 네, 이혼 편으로 넘어와서 지금 한참 저희들이 보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끊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이혼에는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텍사스에서는 그러니까 성격 차로 인한 이혼이 허용이 된다라고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도 아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성격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도 이혼이 성립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혼의 사유로 성격 차이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제 한쪽 그 배우자 중에 한쪽에 뭔가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네, 그 부분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은 된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제가 한국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모르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례로 들었던 게 SK 그룹의 그룹 총수, 예. 총수도 이혼을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유명한 영화 감독도 이혼을 못해서 절절매더라. 네. 모 배우하고 연문설이 났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안 되더라라고 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혼을 하고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한국의 네, 가족법상은. 그렇죠. 하지만 미국의 가족법은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못 살겠는데 어떡합니까라고 하면 성격차로 이혼이 가능해요. 예. 하지만은 이런 성격차로 그냥 단순히 성격차면 재산 분할이라든지 아이들 양육 문제에서는 크게 손해를 안 보고 나올 텐데, 네. 하지만은 성격차가 아니고 부부 일방이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그 바람 피운 배우자랑 도저히 죽고 못 살아서 집을 떠나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파일했어요. 난 너랑 못 살겠다. 예. 당신은 못 살겠어, 성격 차이로. 하지만은 아내 같은 경우는 무슨 성격 차이가 있었어. 내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당신이 바람을 피웠잖소라고 하고 이의를 제기하겠죠. 이혼 예. 소송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법원에서 심란하게 이제 싸우겠는데요. 이제 증거들이 되고 남편이 바람 피운 그런 증거들 예. 등등, 이제 이런 증거들을 들이대면 당신이 처음에는 그 여자랑 죽고도 못 살아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나한테 아이들 넘겨주고 그다음에 재산 많이 포기할 각오하고 이혼하시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재산 분할 자녀 양육의 그렇죠. 문제네요. 그렇죠. 이혼은 가장 크게 재산 분할하고 자녀 양육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혼할 때는 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정리하겠어요. 아이를 누가 키울 건지, 네. 그다음에 부부간에 마련해 놓은 그런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게 주 관점이 되겠죠. 예, 소송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법이익인 거예요. 실익이죠, 실익. 예. 실질적인 이익인 거예요. 이혼은 절차일 뿐이고요. 실질적인 이익은 아이들을 누가 데리고 있느냐,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얼마를 줄 거냐, 한 달에 아이 양육비죠. 예. 그리고 또 그 부부간에 결혼 중에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거냐, 또 빚은 어떻게 청산할 거냐, 이게 네. 이혼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겠어요. 형식과 실질적인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이익이죠, 목적이죠. 예, 그것을 네. 이제 법정에서 정해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단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면은 크게 양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 거의 아이 양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일방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릴 일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폭행을 했어요. 네. 너무 크루얼하게 욕설을 너무 심하게 매일매일 욕설을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등등, 이런 크루얼 트리트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상대방이 부부 일방이 바람을 피웠어요. 예. 네, 어덜터리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부부 일방이 남편이 정상적으로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돈을 벌어 오는 줄 알았더니 밤에 담을 넘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 오거나, 아니면 예. 권총 강도를 해서 생활을 영위했었다, 나는 몰랐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은 사기치는 사기범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기즈 프로드를 하든지 등등. 예. 이런 조금, 아니면은 해커였다든지 등등, 이래서
1년 이상의 형을 살았어요. 예. 네, 아니면 그런 형에 처해졌어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아니면은 아내가 이건 아내로 하면 예를 들어 보죠. 좀 공평하게 예. 아내가 그 이유 없이 그냥 집을 1년 이상 나갔어요. 네. 네, 날 그냥 우리 애들이랑 나를 그냥 버려두고 1년 이상 그냥 나가버렸어요. 네, 이런 경우도 충분히 해당이 되겠죠. 예. 또 하나는 뭐 남편이 한국에 있는 시부모님 병간호를 하려고 그냥 3년 이상 예를 들어 네. 3년 이상 뭐 떨어져 있는 떨어져 거예요. 있었어요. 예, 난 네.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유를 알아도 그 이유가 좀 예, 너무- 타당하다 해도 3년 이상 떨어져 네. 있으면은 네, 어떤 귀책 한쪽 사유예요. 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네, 되는군요. 귀책 사유죠. 아무리 그 부모님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일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3년 예. 이상 가 있는 거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다른 일방에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라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사업상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에. 네, 그렇죠. 그것도 사업상 떨어졌어도 3년이면 너무 길죠. 3년 이상이면은 네, 예.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예. 네, 가정 생활을 영위하려면 정리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뭐 갇힐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정신분열증 등등 이런 병 때문에 뭐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정신병원에 3년 이상 갇힌 경우 이런 예. 경우도 그 귀책 사유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것들이 한쪽 배우자가 귀책 사유로 인해서 어떤 이혼 그 소송 그 재판의 절차에서 좀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불리함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게 되는 이유네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불리한 그러니까 이혼의 원인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형식적으로도 그다음에 이런 이혼의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불이익을 좀 받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혼하면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법익은 재산 분할하고 아이들 양육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양육 문제라든지 양육권이라고 하죠. 양육권이라든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왜 그 성격 차이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일방이 실수를 한 경우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네요. 이 두 가지 경우는 결국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에서 얼마나 더 포션을 가지게 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네. 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이제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되셨죠. 예. 저는 로스쿨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헷갈렸던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여기 미국은 그 50개 주가 있잖아요. 예. 네, 50개 주가 그 법이 다 달라요, 그죠? 예. 법이 다 다르고 그 전 미국의 이는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저기서도 살 수 있는 여행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사실 수 있고 뭐 텍사스에도 사실 수 있고 등등 이런 그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각 주마다 우리 주에서 당신이 이혼을 하려면 우리 주에서 얼마를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는 또 주마다 다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주법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이제. 가족법에 대한 어떤 규정들도 주마다 네, 좀 다르군요. 네, 이제 그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또 그 뉴욕 이런 데는 재산을 나누는 방법이 달라요. 아, 네.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그 규정하는지도 다르고 나누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느 주의 법을 적용해야 될지 서로 간에 그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주 규정을 둬요. 예, 거주 규정. 거주 기간 규정을 둬요. 네, 그렇다면 텍사스 주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뭐 텍사스 주에서 사시는 분들일 텐데 어느 정도 기간의 규정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텍사스로 이주하시고 6개월을 살아야 돼요. 아, 주소지 옮기고 네, 주소지 법적으로 옮기고 6개월을 사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일로 옮겨야 되는 네, 거겠죠? 그렇죠. 네, 그 텍사스에서 거주하신 지 6개월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텍사스 주에서 그 이혼 법정에 파일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뭐 달라스 카운티에 살기 때문에 예. 달라스 카운티에서 90일 이상을 또 거주를 해야 돼요. 아, 네. 그 카운티 법정에서 네. 파일을 하는 네. 거군요. 그 카운티에 있는 디스트릭 코트에 파일을 하려면 예. 90일 이상 여기에 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네.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그 이혼은 텍사스에서는 이혼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법원에 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텍사스에서 6개월을 살아야 되고 90일을 그 카운티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텍사스에 있는 이혼 법정은 디스트릭 코트예요. 아, 한국말로 따지면 뭐 지방 법원쯤 되겠어요. 서울 지방 법원 예. 등등 이런 지방 법원인데 한국은 가정 법원이 따로 있죠. 예. 네, 미국도 그 가정 법원이 지방 법원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패밀리 코트라고 하죠, 통상. 근데 네. 거기는 디스트릭 코트예요. 아, 지방 그럼 법원의 일부예요. 카운티 코트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디스트릭 코트. 디스트릭 코트.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흔히 그 재밌는 뉴스에서 보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스루로 결혼도 하고 굉장히 이혼도 쉽게 한다 이런 것들 들어보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있겠는데 그게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네, 거기에는 거기 주법이 그렇게 허락을 하기 때문이고요. 예. 여기는 텍사스는 그런 결혼이나 그런 이혼은 허락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또 기간의 규정이 있네요. 네,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는 양 당사자 중 한 명만 그러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에 살고 계신 분이 그 아내가 텍사스로 이사를 오고 만약에 뭐 큰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뭐 그 직업상의 이유로 3년 이상 떨어졌다. 예. 이런 경우는 폴트 그라운드가 되잖아요. 콜로라도에 있는 남편이 그 콜로라도에 자기가 뭐 파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살고 있는 그 텍사스 법원에 파일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이제 절차상으로는 예. 보면은 뭐 서브도 해줘야 되고 다큐먼트 서브도 해줘야 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법리가 있는데 좀 복잡한 게 생략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콜로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그 6개월도 안 살았고 텍사스에서 그 카운티에서 90일도 안 살았는데 원래는 파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불합리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가 여기서 6개월 살았고 텍사스에서 네. 90일 동안 그 카운티에서 살았다고 하면 여기서 텍사스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지역과 기간에 네. 또 규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어떤 그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jurisdiction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관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 따지시면 좀 고상하죠. 관할권이란 말도 좀 어렵고 네. jurisdiction이란 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관할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이혼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뭐 본인들이 뭐 이혼 법률적인 지식이 아주 많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 그 이혼 변호사들 이렇게 선임을 하시면 그 다큐먼을 이렇게 크리에이트하죠. 다큐먼을 크리에이트 하는데 첫 번째로 크리에이트하는 다큐먼이 petition이라고 해요. 예. 다른 주에서는 complain이라고 하거든요. complain 뭐 petition.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청원 petition은 청원서란 말이고 complain이면 뭐라고 표현을 해놔야 되나요? 저는 네, 컴플레인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complaint라고 예. T로 그냥 complain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그러니까는 내가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이제 청원서를 내는 거예요. 예. 제기를 한국말로 하는 따지면 거죠. 요구. 이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법원에 이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법원에 이혼 제기를 하기 전에 이제 텍사스 6개월 살아야 되고 90일 카운티에서 살아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혼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이혼 제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난폴트라든지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라고 네.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니면 아내가 그 3년 동안 뭐 텍사스로 예. 이주해 와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된 네,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일단은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혼이 여기서 이제 텍사스에서 그랜트가 되려면 이제 허락이 되려면 그렇게 파일을 하고 60일은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60일 이내에는 이혼이 허락이 되질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나 당장 이분하고 이혼하고 그다음에 뭐 그 새로 생긴 뭐
뭐 애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시가 급한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시가 급한데 말씀이세요. 오늘 파일하고 내일 이혼해서 내일 모레 결혼하고 이게 라스베가스인가요? 그게 네. 이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안 되는 예,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60일은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라고 예. 하는 프로시저럴 뭐 프로히비션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결혼 생활 중에 이혼을 파일해놓고 뭐 갑자기 크레딧 카드 뭐 그냥 확 긁었다. 막 쓴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재산을 뭐 하나 있는 거를 뭐 은행 어카운트를 갑자기 숨겨서 다른 데다 뭐 예. 친구한테 옮겨놓는다든지 이거 다 안 된다라고 하시면 예,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또 이혼에 대해서 이 어떤 이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돼서요. 이혼 절차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유익한 말씀 나눠주신 김원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